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이 있죠. 흔히들 쓰는 속담이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저희 장인어른과 처남은 부자지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장인어른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참 평범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도 직장 생활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에게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을 참 좋아하셨는데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걸 참 즐거워하셨죠. 얘들아, 맨날 근교로만 여행 가는 거 재미없지 않니? 오늘은 우리 특별한 곳으로 떠나볼까? 이렇게 벽에 지도를 붙여놓고 볼펜을 던져서 그렇게 여행지를 정해보는 건 어떠냐? 아빠, 그러다 엄청 멀리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면 막 바다 한가운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멀리 나오면 멀리 여행 갈 수 있어 더 좋지. 자, 그렇게 미리 겁먹지 말고 어서 던져봐.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늘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평일 내내 근무를 하셨으니 주말엔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어요. 그 모든 게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다정한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도 정말 가정적인 분이셨답니다. 뭐? 내일 당장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아유, 그럼 빈손으로 갈 수 없지. 도시락이라도 싸서 가야 놀러 가는 기분이 나지 않겠어? 빨리 가서 시장 봐야겠네. 어머닌 활동적이신 아버지를 든든하게 내조하셨어요. 놀이공원이나 유원제 갈 때면 정성스럽게 도시락도 싸주시고 갑자기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가면 저희 옷이나 생필품까지 빠르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빠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중에 너희들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손주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야. 요 조그만 녀석들이 언제 커서 시집장가 갈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금방 그날이 오겠지. 그 당시 어렸던 전 아버지의 꿈이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끝내 그 작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제가 6학년이 되던 해 저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거든요. 아버지에겐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희에겐 작은 아버지셨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진 작은 아버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대요. 형,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다고. 형이 날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주겠어? 너 저번에도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얼마야? 나도 자식놈이 셋이나 되는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난 어떻게 애들 키우고 살란 말이야? 그게 버릇이 됐는지 작은 아버진 아버지께 손을 벌리며 종종 돈까지 빌리곤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12살쯤 됐을 무렵 아버지께 보증까지 부탁하셨죠. 여보, 미안해. 그 녀석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잖아. 나도 더는 10원짜리 한 장 줄 생각 없어. 우리 큰아들도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동생놈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을 순 없고. 하지만 작은 아버진 아버지의 이런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어렵게 보증을 서주고 1년 뒤 작은 아버진 빚만 잔뜩 지고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그 많은 빚쟁이가 다 저희 집으로 몰려왔고요. 그러다 결국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저희 집에도 사방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저희가 쓰는 작은 책상까지도요. 어머닌 쑥대밭이 된 집안꼴을 보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전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인 아저씨들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들 그만하세요. 그 전축은 우리 엄마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 어머닌
충격으로 직장까지 관두고 몸져 누우셨고 집이 넘어간 이후 아버진 술에 쩔어 늘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인데. 그렇게 술만 드시면 언제나 다 본인 잘못이라며 한탄하시던 아버진 끝내 그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셨습니다. 절망을 이겨내지 못한 아버진 충격적이게도 7개월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한때 웃음이 끊이질 않던 저희 집에 남은 건 절망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서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동생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보아라. 이 못난 남편, 못난 애를 용서하지 말거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떠나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구나. 내 동생 진규가 유서를 보게 된다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 너의 그 허영과 욕심이 네 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제발 이제라도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 제발 우리 가족에게 더는 고통을 주지 말아다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직 어린 저를 책임져 하셨기에 어머니는 세신사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줌마, 손님이 그렇게 약해서 등이나 제대로 밀겠어? 좀 시원하게 좀 밀어봐. 어머니는 처음에 세신사 일에 적응을 못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동네 목욕탕엔 목소리가 큰 터줏대감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한 번은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다가 바가지로 얻어맞고 오신 적도 있었어요. 아유, 진짜 아줌마, 지금 이게 때를 밀고 있는 거야? 쓰다듬는 거야? 아직 젊은 아줌마 같은데 빡빡 좀 못 밀어? 일 좀 똑바로 해. 이래가지고 손님 다시 오겠어?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람 하나 똑바로 못 가르치고 뭐 하는 거야? 그 손님은 계속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며 욕설까지 퍼부었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 바가지까지 던졌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든 저희 삼남매 곁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엄마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민우야, 엄마 때문에 깼어? 아휴, 미안해.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 우리 아들이 엄마 좀 안아줄래? 오늘따라 네 아빠 빈자리가 너무 크다. 전 아직도 혼자 울고 있던 어머니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성공해야겠다 다짐한 것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턴 공부하느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네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모든 음식을 대접해 놓고 다 비벼 먹었을 정도였답니다. 덕분에 전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주경야독한 끝에 전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 최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합격증을 집에 가져가던 날 어머님 펑펑 우시며 절 꼭 안아주셨어요. 민우야, 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마 하늘에서도 우리 큰아들이 제일 장하다고 펄쩍펄쩍 뛰고 계실 거다. 전 얼마 뒤 아버지 산소에 대학교 합격증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이시죠?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공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랑 동생들 잘 챙길게요. 꼭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께 약속드린 것처럼 전 대학에 가서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아버지께 드린 약속과 어머니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절 붙잡아 주었어요. 민우 정도 학점이면 대기업은 따놓은 당상 아니야? 대학 내는 휴학도 한 번 없이 학점 관리했잖아. 에이, 아니야.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야 뭐 내세울 게 학점뿐이지만 남들은 그럴듯한 스펙도 많잖아. 동기들은 제가 학점이 좋아 대기업에도 쉽게 들어갈 거라 했지만 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려 3번이나 서류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수차례 탈락의 골을 마시다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2차까지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전 마지막 3차 면접 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 가정 환경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내 최고 대학에 합격해서 마침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전 단순히 성적과 스펙만을 쌓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돌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몸으로 겪으면서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의 이런 절박함을 이곳에서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전 드디어 최종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 역시나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알렸죠. 어머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드디어 저도 직장인이 됐다고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정말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절 버리지 않았나 봐요. 정말? 아휴, 축하한다, 아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니? 그 정도 노력이면 못 이룰 게 없지. 그렇고 말고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20대 후반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된 전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전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거든요. 그렇게 친구에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제 인생을 바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네. 제 회사 근처로 와주셔서 편하게 왔어요. 어머,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상대방 여자분은 긴장을 해서 식은땀가 질리는 제 이마를 손수건으로 직접 닦아주더라고요. 전 그 다정함에 또 한 번 상대에게 반하게 되었네요. 소개팅 상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된 사람은 언제나 다정하고 이해심이 넓은 여자였어요. 아내 아버지인 군인 출신으로 그 당시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처음 처가댁에 인사 갔을 때도 아내는 부모님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오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해. 알겠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알겠어. 장인어른께 내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보여드릴게. 아내 말처럼 장인어른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호탕하신 성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첫 만남부터 제 앞에 맥주잔을 두시더니 잔이 넘치도록 소주를 가득 따르셨어요. 내 딸을 책임질 사내라면 이 정도 마실 줄 알아야지. 자, 원샷 하게나. 전 장인어른께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술잔을 단번에 털어 마셨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선 호탕하게 웃으셨죠. 우리 예비 사이가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평생 내 술친구가 되지. 자, 안주도 먹어가면서 마시겠나. 네, 장인어른. 어머님, 안주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어요.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가 새신사란 이야기를 들으시곤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씀하셨죠. 때밀이 집안이었단 말이야? 아휴, 별꼴이야 정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근데 때밀이라니?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영 형편없네. 장모님이 이렇게 대놓고 싫은 기색을 보이자 장인어른은 호통까지 치시며 장모님을 꾸중하셨어요. 당신, 우리 뭐 처음부터 잘 살았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우리도 단칸방에서 시작했잖아. 지금은 우리 사이가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다닌다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당신은 심지어 중졸이면서 왜 사부인을 깎아내리나? 힘든 일까지 하시면서 자식들 훌륭히 키우셨으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장모님도 더는 절 힐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인어른은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군인 출신답게 덩치도 크시고 집안을 호령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처가 식구들과 차로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장인어른이 차에서 내려 딱 한마디 하시자 상대편 운전자가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당신 차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집안의 가장이면 아내와 아이들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다신 조금 빨리 가겠다고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게. 전 그 모습을 보며 장인어른이 인간적으로도 참 멋진 남자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때론 군인 시절 말투가 묻어나와 딱딱하고 직설적이셨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장인어른은 술도 참 좋아하셔서 반주 한 잔을 거치시면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으로 인생의 귀감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답니다. 하지만 늘 가족을 위해 사시는 장인어른께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동생 처남 때문이었어요. 처남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그 나이까지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피어싱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겉모습이야 사실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처남의 문제는 특유의 건방진 태도가 문제였어요. 처남은 그때 음악하는 밴드를 운영 중이었는데 절 보자마자 대뜸 삿대질하며 묻더라고요. 뭐야, 매형 될 사람이 이 남자야? 뭐 누나 말처럼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완전 모범생같이 생겨서 그저 그렇네. 이 남자라니. 앞으로 네 매형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내 느낌을 말한 거야. 매형, 기분 나쁘세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네요. 됐어? 처남의 인사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처남은 그 뒤로 절 만날 때마다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매형, 남들은 처남한테 용돈도 잘 주던데 매형은 어째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면서 지갑 좀 열어요. 처음엔 저도 처남이 돈을 못 버니 많이 어려운가 싶어 몇 번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매번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주 입버릇이더군요. 어? 매형, 그 시계 저도 한번 차보면 안 돼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처남한테 선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센스 없긴. 너 왜 자꾸 네 매형한테 뭐 사달라고 난리야? 너도 갖고 싶으면 돈 벌어서 네가 사. 아낸 처남이 철없이 굴 때마다 아주 단호하게 혼을 냈습니다. 전 착하디 착한 아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 누나가 됐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처남이 어렸을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장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며 뒤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었고요.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어? 딱 한 번만.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가 구리면 무슨 연주를 하겠어. 너 저번에도 기타 산다고 돈 달라더니 또 속 터져 정말. 악기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네 아버지 알면 엄마도 난리나. 그러니까 제발 좋은 악기 사서 오래오래 써.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장모에게 받아간 돈으로 악기를 산 게 아니라 술 먹고 사고를 쳐서 그 돈을 메꾸려고 거짓말한 거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약주를 많이 하셔도 절대 실수를 하시는 법이 없으신데 처남은 꼭 이상한 것만 닮아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번번이 시비가 붙어 합의금도 꽤 물어주곤 했고요. 저 역시 이런 처남과 마주치게 되면 종종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장인어른 덕분에 처가에 가는 게 언제나 즐거웠답니다. 장인어른은
술만큼이나 낚시 가시는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 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절 데리고 낚시터를 가시곤 하셨죠. 한창 날이 좋던 가을날 장인어른과 밤낚시를 가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 올려다보던 때가 생각나네요. 난 자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같이 낚시도 다니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말이야. 장인어른, 저에겐 장인어른께서는 이미 아버지세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인어른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장인어른은 제 말에 웃으며 요즘 운영하시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고민이신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도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라 애착이 참 많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 문제도 있고, 뭐 직원들 문제까지 생겨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회사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런 회사를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자네가 내 회사를 물려받으면 좋겠네.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라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러면서 처남에 대한 걱정도 함께 털어놓으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그 녀석은 영 글러먹었어. 그 녀석은 평생 딴따라로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네. 아주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지 엄마가 늘 편을 들어주니까 계속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내 아들놈한테 어떻게 회사를 물려주겠나. 요즘 같은 위기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니까. 술 한 잔 받으시죠, 장인어른. 처남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정신 차릴 겁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 전 욕심을 부리기보단 그저 사이로서 장인어른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모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도 제 어머니께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저같이 무뚝뚝한 아들이 놓치는 것들을 아내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챙기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힘들게 일하시는데 한번 마사지라도 받게 해드릴까? 맨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고 하잖아. 시원하게 마사지 받고 나면 훨씬 좋아지실 텐데. 어머님, 늘 습기 찬 곳에서 일하시느라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신다고 했죠? 이거 제가 지인한테 추천받은 크림인데 어머님한테 정말 좋을 거래요. 한번 발라보세요.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제가 계속 사다 드릴게요.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잘 챙기다 보니 어머니도 아내를 정말 예뻐하시고 언제나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하시며 고마워하셨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선물도 잘해주고 용돈도 잘 준다는데 난 우리 며느리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맨날 너한테 받기만 하고 참 염치 없는 늙은이다. 그치?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요. 저처럼 사랑받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늘 건강하게만 저희 곁에 계셔 주세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저도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동생들도 다 직장을 잡은 이후 어머닌 드디어 세신 사이를 간두셨습니다. 전 예전부터 세신 사이를 그만두시라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집에서 쉬면 뭐 하겠니? 그리고 내 생활비 내가 벌어 쓰고 싶다. 너희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저와 동생들 아내까지 간신히 설득해서 일을 관두시긴 했는데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도 자꾸 소일거리를 찾아다니셨어요. 전에 목욕탕에 자주 오던 손님이 있거든. 거기 미용실에 수건 세탁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며칠 가서 도와주려고. 엄마, 제발 좀 쉬세요. 엄마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그게 더 속상해요.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무슨 청소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어머님. 그냥 집에서 쉬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저희랑 맛있는 것도 자주 드시러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하지만 어머닌 저희가 보내준 용돈도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계셨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상금으로 써야 한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 걱정뿐인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가끔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 9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장인어른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창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만 챙기다가 정작 장인어른 본인 건강은 돌보지 못한 결과였죠. 장인어른은 회사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술을 가까이 하셨는데 그게 독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이복의 딸, 그리고 우리 사위, 내 술 한 잔 받게나.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다 건강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평소에 아내가 장인어른 건강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이 찾아올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은 슬프게도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장인어른은 당장 병원에 입원해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당장 급한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태가 손쓸 수 없게 심각한 상황이라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장인어른이 위독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랑 새로 생긴 낚시터도 가보기로 하셨잖아요. 아직 저희 곁에서 해주실 게 많은데 제발 조금만 힘내주세요. 제발요. 제가 오열하며 장인어른께 매달리자 그때까지 사경을 헤매시던 장인어른께서 간신히 눈을 뜨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사위, 부디 우리 집안 잘 좀 부탁하네. 내 딸, 우리 가족들을 자네에게 부탁하고 가는 날 이해해주게. 그리고 내 회사 역시 꼭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어. 내 전부를 바친 회사야. 내가 믿을 사람이 자네 하나뿐이라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장인어른은 그 말씀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든든하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저희 곁을 갑자기 떠나셨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장인어른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던 분이셨어요. 장인어른 항상 호쾌하신 목소리로 우리 강서방 오늘 한잔 해야지. 내가 우리 사위 주려고 정말 귀한 술을 구해왔다니까. 강서방 우리 밤낚시 가야지. 그나저나 강서방 자넨 우리 회사 언제 들어오나. 내가 아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구만. 이렇게 절 부르곤 하셨거든요. 전 장인어른의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갑자기 다가온 이별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픔 속에 장례식을 꾸렸어요. 아내는 울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어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상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전 한 분 한 분 조문 깊게 인사드리며 장인어른 가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 배웅했어요. 하지만 저희 처남은 빈소에 잠깐 있다 조문 온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어디론가 사라지기 수차례였죠. 가끔 빈소에 돌아와서도 심심하다는 듯 폰게임이나 하고 있었고요. 저는 참다 처남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처남,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날 게임이 지금 눈에 들어와? 그리고 아까 어디 갔다 왔었어? 빈소에서 조문객도 챙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들이랑 나갔다 왔으면 금방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자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술이나 퍼먹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참나. 아이 꼰대같이 왜 이래요? 아버진 나보다 매형을 더 아들처럼 대했잖아요. 그럼 매형이 다 해야죠. 난 솔직히 아버지한테 아들 사랑도 못 받고 살았는데. 처남은 정말 철없게도 그 순간에도 절 질투하며 아이 같은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누군가 그런 처남을 두둔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장모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속상해서 그렇지, 속상해서. 이런 날 큰 소리 내는 자네가 더 예의 없는 걸세. 자네 장인 없다고 지금 집안 어른 노릇하는 겐가? 전 이 순간에도 처남을 감싸는 장모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힘없이 앉아있던 아내도 그 순간엔 장모와 처남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편들 일을 편들어. 엄마가 그렇게 계속 감싸니까 제가 저 모양 저 꼴이 아니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술이나 퍼마시고 핸드폰 게임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얘가 뭘 하겠어? 얘 찾아오는 조문객이 뭐 얼마나 된다고. 결국 처가 식구들끼리 큰 싸움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전 별 수 없이 잔뜩 날이 선 처가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만들 해요. 네? 그만들 하시라고요. 오늘 같은 날 우리끼리 싸우면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진정하세요. 장인어른의 장례식은 그렇게 겨우 끝이 났고 저 아는 장인어른을 잘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눈물까지 흘리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조금의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 회사엔 처남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해본 적도 없고 실력도 성실함도 없는 처남이 회사를 잘 운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처남은 할 일은 안 하고 괜히 회사 직원들 트집이나 잡고 있었죠. 누가 자꾸 에어컨을 24도로 해놓는 거야? 전기세 당신들이 낼 거야? 그리고 개인적인 거 프린트하지 마세요. 걸리면 장당 500원씩 내라고 해야지. 이거 원. 처남이 이렇게 주먹국으로 일하니 직원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사방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처남의 뜻대로 움직이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위에서 빨리 결제를 해주셔야지. 저희만 쥐잡듯이 잡으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빨리 결제 좀 해주세요. 결국 처남이 들어간 이후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딱 봐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장모가 저에게 전화가 온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항상 저에게 불만이 많던 장모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저자세로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자네도 돌아가신 자네 장인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좀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회사가 너무 많이 어렵네. 자네가 와서 회사 좀 다시 살려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부탁함세. 내가 아주 우리 남편 볼 면목이 없네.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자네도 알지 않는가. 우리 아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옆에 둘 만한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자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하지만 저도 선뜻 그러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있었고 장인어른 회사엔 이미 처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그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도 대표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처남을 도울 생각으로 일단 임원진으로 입사하게 되었죠. 회사에 들어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 뜯어 고쳐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 회사 재무제표도 엉망이었고 평소에 장인을 믿고 투자하던 거래처도 점점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처남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돈다는 거였습니다. 김대리, 그거 알아? 우리 회사 망나니 아들이 물려받고 난 뒤에 완전 개판됐다고 어깨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회사 신용도 완전 바닥인 것 같아.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 이미 회사 밖에서도 저희 회사가 엉망이라는 게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전 이 소문들을 다 바로잡고 회사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오래 일하신 직원분들이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처남보단 절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죠. 절 도와주신 분들 중엔 회사 창립 멤버인 직원들도 계셨어요. 돌아가신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요. 저 어려울 때 큰 도움도 주시고 제가 빚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회사를 포기하고 이직할 수 있나요? 제게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에 힘입어 밤낮으로 철야 근무를 하며 코피까지 쏟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제가 원래 79kg 정도 나갔었는데 몇 달 안에 67kg까지 빠지기도 했네요. 이렇게 몸을 갈아가며 일하다 보니 단 2년 만에 회사가 서서히 회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전 5년간 휴일도 반납한 채 일했고 회사는 장인어른이 계실 때만큼 매출이 회복되었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직원들 모두가 알아주셔서 제가 차기 회사 대표라고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죠. 그때까지도 처남은 술 먹고 놀러 다니며 법인카드 쓰기 바빴고 심지어는 대표실로 여자를 불러오기도 하더라고요. 전 괜히 회사 일한다고 사고 치지 말고 차라리 저렇게 손대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가 처남에게 회사를 아예 일임한다는 소문이었죠. 전 설마 하며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나타난 장모가 회사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아예 공표를 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회사 전체를 운영하게 될 테니까 다들 잘 부탁해요. 그동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일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참에 아예 대표님으로 취임식을 하는 건 어떤가 싶네. 처남은 진작 회사 직원들에게 신뢰가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모가 처남에게 회사를 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니 회사 직원들 모두 납득하지 못했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장모와 매일같이 싸웠고요. 엄마, 그이가 회사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알면서 쟤한테 회사를 넘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회사 말아먹고 싶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 원년 멤버들도 처남의 대표직을 모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초강수를 두더군요. 이게 누구 회사인 줄 알고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거야? 여기 내 남편 회사야. 내 뜻에 반대할 거면 다들 사표 쓰고 나가. 이 어이없는 사건은 또다시 어깨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간신히 올려두었던 회사 이미지는 수직으로 내다 꽂혀버렸습니다. 저도 대표직함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망나니 처남이 회사를 망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부터 처남이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회사를 맡겠다고 오기를 부린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았는지 어느 날 회사에 나타난 처남은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절 있는 대로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영, 이 회사 곧 제 거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매영은 제 밑이에요, 밑. 제 말 한마디면 매영 모가지 날아가요. 끼. 그러니까 잘리기 싫으면 나한테 충성한다는 걸 증명해봐요. 그러면 매영 자리는 지켜드릴게요. 그때 처남의 혀가 잔뜩 꼬인 걸 보니 어디서 술 꽤나 마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처남은 해롱거리며 제게 발을 떡하니 내밀었어요. 매영, 군대 갔다 왔죠? 그럼 내 구두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봐요. 물광으론 부족하고 불광 알아요? 불광. 그때 모든 직원들이 처남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처남은 일부러 제게 그런 모욕을 준 겁니다. 아마 직원들 앞에서 대표님의 아들은 본인이고 이 회사도 본인 거라는 걸 알리고 싶었겠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선 제가 자기 아래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전까지 처남을 봐주고 있던 전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처남의 굿을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처남은 제가 차버린 굿에 얻어맞곤 정신 못 차리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지금 발로 찬 거야? 매영,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단박에 잘리고 싶어요? 바로 짐 싸서 나가고 싶냐고요? 전 처남에게 회사 일 그리고 사회생활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말했죠. 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엄마 말 한마디로 대표가 되는 시대인 줄 아냐고.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너에 대해 무슨 말이 도는지 알면 창피해서 이러고 못 있을 텐데. 그게 네 인생의 성적표야.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회사를 맡으면 투자자들이나 거래처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누가 너 같은 개망나니 믿고 따르겠냐? 네가 대표라고 어떤 직원이 좋아하겠냐고. 어디 나이도 어린 놈이 예의 없게 구들 닦으라 말아야?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자 처남은 갑자기 말까지 더듬으며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직원들 앞에서 쪽팔리게. 내가 매형이라고 가만둘 것 같아요? 두고 봐요. 가만 안 두면 뭐 어쩌게? 당장 이 회사에서 안 꺼져? 여기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네 궁둥이도 뻥 걷어차기 전에 얼른 안 가? 직원들은 제 말을 듣곤 몰래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고 처남의 얼굴은 새빨개져선 도망치듯 내빼더군요. 그리고 이 일이 장모기에 들어가는 것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마 처남이 씩씩대면서 장모에게 일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장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을 개망신을 줘? 너 회사 뺏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우리 아들이 실수가 있었으면 매형이 잘 알려주고 타일러야지. 감히 내 아들을 물먹여? 그 회사 주인은 내 남편 핏줄인 우리 아들이야. 사위인 자네가 아니고. 장모님 또 그 소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 회사 그만둘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해보세요 어디. 제가 고작 이따위 대접받으려고 회사에 충성한 거 아닙니다. 저 없이 어디 핏줄들끼리 잘해보시라고요. 전 장모의 협박에 바로 회사를 관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런 취급을 받고 뼈 빠지게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관두자 또다시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 직원들은 대놓고 처남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하네요. 처남이 말을 걸어도 다 무시하고 어차피 처남이 시키는 일이야 쓸모가 없으니 일도 알아서들 처리하고요. 결국 처남은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가 된 거죠. 처남이 아무리 대표자라고 떠들고 다녀도 회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우스운 처지가 된 겁니다. 전 다만 멀리서 그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뒤 다시 장모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마 처남이 또 사고를 친 모양이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화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쳤지 뭔가. 이번엔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들어보니 아니 글쎄 나이가 환갑이 넘은 이사님과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렸다더군요. 저희 이사님은 퇴직하실 나이가 지났지만 회사를 위해 퇴직도 마다하고 힘써주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사님께 손을 올렸다는 사실에 회사에선 당연히 아주 난리가 났고 이사님은 처남을 경찰에 신고해버렸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은 업계까지 다 퍼져 직원과 투자자 모두 들고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사표 낼게요. 이딴 회사엔 더는 못 다니겠네요. 여기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다고요. 저도 사표 내겠습니다. 제 것부터 수리해 주세요. 회사가 이 지경이 되니 장모가 제게 SOS를 친 거였습니다. 강서봐, 내가 정말 미안하네. 제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는가? 아휴, 제발. 나도 그 녀석이 이렇게까지 망나니일 줄은 몰랐네. 이사님이 우리 남편하고 친형제처럼 막역하게 지내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께 그런 짓을 벌였나 몰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 자네가 회사를 좀 맡아주게. 이제 믿을 건 자네밖에 없어. 저는 계속 빌고 또 비는 장모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약속하세요. 더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개입하지 마시고 참견하지도 마세요.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모님 아들은 이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말게 하세요.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장모님 말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자네 시키는 대로 하겠네. 그 회사 망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이렇게 부탁함세.
전 장모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귀하기 전 이사님을 만나 술 한 잔 사드리며 고개 숙여 사과드렸어요. 이사님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자넨 돌아가신 대표님과 정말 많이 닮았어.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사람 챙기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자네 일하는 거 보면 꼭 대표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네가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주게나. 나도 옆에서 자네를 돕겠네. 내가 이 나이에 오죽하면 아직도 회사에 붙어 있겠나. 이 회사 나한테도 정말 소중한 곳이야. 그런 곳이 망하는 건 보고 싶지 않네. 전 이사님의 응원에 힘입어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출근하는 날 모든 직원이 열화 같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전 회사에 복귀하고 바로 그 주 주말 장인어른 낙골당에 가서 맹세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존경하는 만큼 그만큼 좋은 대표가 돼볼게요. 제가 당당하게 회사 대표가 된 이후 처남은 배가 아파서인지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내더군요. 지금은 장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지경이랍니다. 이제 처남도 많이 넘었는데도 장모에게 애들처럼 용돈이나 받아가며 그렇게 한심하게 지내고 있네요. 아니, 우리 아빠 회사인데 왜 매형이 대표가 되냐고. 당연히 내 회사인데 난 억울하게 뺏긴 거야. 아직도 이런 투정이나 부리면서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처남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큰 대기업처럼 몇백 명이 근무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실속 있는 회사인 편이에요. 그런 회사가 있기까진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천안같이 숟가락만 얹고 싶어하는 인간은 당연히 발도 붙일 수 없는 회사죠. 전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장모도 제 노력을 인정하시며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얼마 전엔 처남 등 허리를 때려가면서 제 앞에서 사과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너 매형한테 해야 할 말 있잖아. 어서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부탁드려.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엄마 때리지 마. 말할게. 하면 되잖아. 매형,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술 먹는 것도 지겹고 여자 만나는 것도 별로고 나이 먹으니까 주위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 자리 하나만. 하지만 전 아직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처남이 사람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아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을 챙겨주고 있고요. 저희 동생들도 참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엔 아내와 같이 아버지 산소에 벌쫄 다녀왔답니다. 아내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이 사람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러니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감사해요. 혹시 거기서 장인어른 만나셨거든 술 한 잔 꼭 같이 해주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를 훌쩍 지나게 되었네요.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언제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장인어른의 뜻과 삶을 본받아 회사를 잘 운영하며 장인어른이 늘 강조하시던 가치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도 꾸준히 하고 올해는 후원 금액도 더 늘릴 계획이에요. 저 역시 젊은 날 배고픔과 추위를 온몸으로 겪어봤기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작은 손길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직장인분들도 혹시나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희망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회사와 가정을 지키며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